7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웹 3.0이고요. 일단 문제에서 중요한 건 한 번쯤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하고 생각하는 건 이 기술이 다른 기술과의 차이점이 뭘까를 꼭 먼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의 필요성과 키워드는 차이점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차이점이라는 거는 이 기술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웹 2.0, 1.0, 3.0과의 차이점을 적어야지 웹 3.0, 2.0에서 했던 걸 섞어가지고 그냥 적어놓으면 3.0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아니거든요.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만 하셔도 그 차이점을 개념과 특징에 적고 그 차이점을 나타내주는 기술 요소만 앞에 쓰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하고 차별화가 됩니다.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은 우리가 그동 몇 개 기출문제 지금 나온 것들 보면 블록체인 기반의 문제들이 주로 나왔었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으로만 쓰신 분이 많은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능화가 있고요. 개인화가 있습니다. 세 가지 특징을 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기술에 대해 제시를 할 때 그룹핑을 결국은 이런 기술들은 쓰려는 목적으로 그룹핑을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개인 맞춤형 측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중앙 분사나 분사나 측면 뭐 이렇게 나눠주면 사실 기술을 나누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기술은 보통 사용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나눠서 그룹핑을 미리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더불어서 사용 목적을 이해하시기도 쉽고 기술도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정리하실 때라도 그런 걸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징이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특징으로 내가 그렇게 이해를 했다면 일단 개념을 적을 때 가장 대표적인 기술 요소를 적고 왜 쓰는지를 적고 정의를 적어 놓은 다음에 특징에다가는 이게 다른 것과 가지는 차별성을 적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 주권이 향상됩니다. 탈중앙화로 인해서. 그리고 진용화, 개인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걸 특징으로 바로 쓸 수 있죠. 그리고 나서 그런 분산 기술을 이해했다면 사실은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웹 3.0만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좀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구성도를 그리기가 애매하거든요. 이해하라고 넣어드렸기 때문에 뒤에 있는 백단에 그냥 서버가 있는 게 아니라 분산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용한다는 게 다르다는 거죠. 이런 정도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제공해주면 사실은 웹 3.0에 대한 설명을 앞에서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건 기술이잖아요. 기술이니까 뒷장에 가서는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적어주시고 기술에 대한 내용을 적을 때 일반적인 기술 말고 과연 분산이라든지 개인화의 차이점을 주는 기술이 뭐가 있을까를 꼭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요소 기술이 문제로 나왔을 때 연관된 기술들을 묶어서 다른 데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기술 하나씩 그냥 나열해서 생각나는 대로 집어넣으시면 블록체인이니까 블록체인 관련 아무거나 집어넣고 자꾸 이렇게 쓰다 보면 쓰는 양이 늘어나거나 답안을 방어하는 건 늘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정확히 물어보는 말을 대답하는 것하고는 점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착화되지 않게 그런 고민을 좀 하시고 이런 제공 기능들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목적으로 좀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탈중앙 통제 플랫폼을 제공하고 데이터 소유권을 강화하고 개인함의 지능과 검색을 지원하고 상호 운영성을 지원한다는 특징적으로 외워놓으면 얘는 개념에도 쓸 수 있고 특징에도 쓸 수 있고 간글에도 쓸 수 있고 마지막 그룹핑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교차로 기억을 해야 나중에 이 문제가 떠올랐을 때 실제로 답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떠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4.0을 제시해 준 거고요. 이건 굉장히 다른 걸 써도 됩니다. 2.0하고 비교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2.0과의 차이점 같은 경우는 위에다 쓰실 수도 있고 필요성 대신에 2.0과의 차이점을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좀 더 나가는 논리적 흐름에서는 4.0 같은 걸 제시해줘도 괜찮다. 그런데 4.0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평소 때 정리해서 답안에 쓸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정리를 하자. 그래서 3.0에서 4.0으로 갈 때 각 특징을 밑에 적어주고요. 밑에 있는 Always On이나 웹 OS나 IoT 같은 걸 적어주되 이게 필요한 배경도 반드시 간글에는 적어줘라. 초연결 사회 전환이나 메타버스 비한 가상융합 사회 확산이 된다는 걸 적어줘야 실제로 얘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앞뒤 글의 유도라든지 연계가 자연스러워지고요. 하나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3.0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 모든 정보들을 웹 포털에서 지금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가 해킹이 되기도 쉽고 그 사람들이 그 정보를 활용을 해서 악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분산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온 것들도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있었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2교시형 설명을 쓰거나 이해할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왜 분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냥 분산이 필요한 건 사실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리하실 때 이렇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2교시 설명들은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걸 보시고요. 다음 문제는 조금 요거보단 간단하게 설명 넘어가겠습니다. 탐색 알고리즘 해싱이잖아요. 그럼 탐색 알고리즘이니까 일단 이 해싱을 생각할 때 그 암호학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암호학적인 건 일단 배제하시고요. 해싱이라고 나왔으면 뭐 두 가지를 다 고민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암호학적 의미나 탐색 알고리즘 측면 해싱 두 개를 자료구조학 측면 해싱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딱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생각할 때 내가 필요한 건 탐색 알고리즘이니까 어떤 메커니즘으로 해싱을 해서 데이터를 탐색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거고 여기에서 탐색 알고리즘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중요한 건 뭘까를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대부분은 외운 키워드로 생각이 나겠죠. 모르면 모르고 알면 아는 거겠지만 실제로 이런 애매한 문제에서는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다 포함해서 쓴 것과 아닌 것은 점수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방향성을 잘못 잡지 마시고 생각을 한 다음에 필요해서 정확히 모르겠으면 아는 요소를 압축해서 다양하게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정의를 할 거고요. 여기는 특징 같은 걸 쓰기가 특징을 쓰셔도 되고 간단하게 구성 요소나 핵심 요소 쓰셔도 됩니다. 저는 이 해시 함수의 메커니즘을 먼저 작성을 했고요. 간단하게 복잡하지 않게 키값과 해시 연산과 해시 주소와 해시 테이블의 구성 요소들을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탐색자리에 대한 주소 계산, 해시 테이블 주소 검색으로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필요한 만들 테이블의 슬롯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은 이쪽에다가 좀 더 채워 넣고 탐색 메커니즘에서 해시 함수가 제일 사실 중요하긴 하거든요. 요소로 보면. 그래서 그거를 유도할 때 그래도 예를 들어 더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해시 함수 말고도. 그러나 나는 해시 함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탐색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각 슬롯이 동일한 확률로 채워질 수 있는 해시 함수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아무리 1교시 답안이지만 1교시 답안에서도 논리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답을 쓰셨을 때 만약에 누군가 생각하지 않은 답을 썼다고 하면 그 말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는가에 따라서 점수를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하는 게 사실은 답안을 작성하는 어떤 논리적 흐름이고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고민하시면 더 좋은 답안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의 유형을 적어줬습니다. 유형을 쓸 때 가급적이면 수식 같은 게 있다면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수식 같은 걸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가적으로 원리를 썼지만 각 알고리즘이 제대로 아까 말했던 균등하게 분포를 해주기 위해서 쓰는 다양한 기법이거든요. 그럼 알고리즘마다 또 특징이 있어요. 그런 특징을 조금씩 적어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마지막은 이런 해싱을 썼을 때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분포를 잘하려고 해도 결국은 겹치게 되거든요. 충돌이 발생을 해요. 거기에 해결 방안이 개방 해싱과 폐쇄 해싱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라고 문제를 드린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싱 물어보면 가끔 보면 개방 해싱이나 폐쇄 해싱 자체를 앞에다 써버리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이해를 내가 했다면 3단락에 써야지가 이 문제를 봤을 때 떠오르는데 그렇지 않다면 아마 2기호시나 2단락 안에 이런 내용을 작성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전반적인 흐름을 많이 놓치고 가는 거거든요.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문제를 정리할 때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평소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남은 기간 준비하실 때도 시험장에서 그걸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사실은 잘 쓸 수 있긴 합니다. 대신에 그런 게 안 되더라도 현장에서 고민을 하시면 연관된 내용들, 논리적인 흐름들이 좀 더 사실은 구성이 좀 단단해질 거고 그리고 보는 사람도 확실히 느끼거든요. 해시 충돌입니다. 그래서 개방 해싱은 말 그대로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링크로 줄줄줄 엮는 걸 개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폐쇄 해싱은 안에다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 버킷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안에서 계속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선형 탐사, 2차 탐사, 이중 해싱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도 폐쇄 해싱인 겁니다. 그런 개념을 머리에 두고 이해를 하신 다음에 구체적인 기법들을 제시하시면 좋고 쓰더라도 가급적이면 이런 걸 내용을 기법들도 반드시 포함해서 적어주시고 차별을 쓰더라도 그거 말고 리해싱은 또 다른 방법인데 사실은 리해싱하는 게 있고요. 툼스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비석이잖아요. 비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리가 비거나 안 쓰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 해싱을 찾을 땐 그런 것까지 하나씩 다 탐색을 하거든요.
근데 툼스톤이라고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면 그걸 건너뛰고 다음을 탐색할 수가 있어서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리에이싱이나 툼스톤이라는 게 있고요. 이런 거를 좀 그러니까 그런 안 쓰는 것들을 제거를 하면 훨씬 거리가 축소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얘 자체도 플러스 알파인데 마지막 강불도 플러스 알파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걸 평소에 정리해서 내가 적어 놓으면 쓰지 말라고 하셔도 쓸 겁니다. 사실 그런 게 좀 중요한 거예요. HCPS고요. 여기서는 문제를 보실 때 여기에 상위 토픽이 기존에 기출됐던 컴퓨팅 컨티뉴엄하고 연관이 된다 안 된다를 고민하시는 게 아마 이 답을 쓸 때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알고 쓰신다고 하면 얘는 엣지단에서 그 진흥화라든지 정밀 제어를 하기 위한 기법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럼 마지막 단락에 예를 들어 전치인 컴퓨팅 컨티뉴엄을 제시를 한다던가 하는 구성이 가능하겠죠. 떠올리시는 게 중요하니까 상위와 하위를 잘 연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결국은 그 마지막에 대량으로 늘어난 디바이스들을 제어하는 겁니다. 근데 디바이스마다 성능도 달라요. 그리고 너무 많아서 제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디바이스를 실제로 자원을 가상화시켜서 성능이 높던 낮던 그 기능 자체를 가상화시켜서 성능을 필요한 데는 메모리를 더 주고 CPU를 더 주고 하면서 균등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고 CPS를 통해서 각각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겁니다. 엣지 컴퓨팅, 엣지 측면에서, 엣지 단에서 그걸 이해를 하시고요. 이런 구성이 있습니다. 구성도는 압축해서 그리기가 좀 애매해서 이해를 하시라고 일부러 그림을 넣었고요. 이 밑에 있는 CPS 컨트롤 룹하고 여기 매시브 디바이스 트윈즈 있잖아요. 이쪽하고 매시브 띵의 이 관계 정도가 엣지 CPS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얘들을 관리하고 CPS를 통해서 제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위해서는 중요한 건 디바이스 리스 컴퓨팅하고 디바이스 가상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디바이스 트윈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또 이런 내용 정도로 크게 기억을 하셔서 이 구분을 갖고 나머지 디바이스 트윈이나 키워드를 외우신 다음에 답안을 작성하셔도 이런 내용이 좀 덜 생각나도 답안의 큰 흐름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점수가 잘 나갈 수 있어요. 디테일이 크게 없어도. 그리고 마지막 컴퓨팅 컨티뉴엄으로 완성을 했고요.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떤 논문에 그냥 나온 내용이기는 해요. 어떤 대세나 흐름이나 보편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근데 어쨌든 이게 컴퓨팅 컨티뉴엄 자체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요소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공부를 해두셨으면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엣지 컴퓨팅을 깊게 이해하기도 좋고요. 그래서 엣지는 여기서 다루는 게 엣지고요. 클라우드 투 더 엣지라고 하는 클라우드 쪽에 대해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이 시스템 자체의 흐름을 만들고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드렸던 기가맥이나 컴팩트 엣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합쳐져서 컴퓨팅 컨티뉴엄이 된다는 거 한번 해설지 보셨으면 아셨겠지만 이해를 좀 하시고요. PET고요. PET도 마찬가지입니다. PET는 분명히 프라이버시 인핸싱 테크놀로지거든요. 왜 강화를 해야 되지? 기존에도 기술이 있었는데 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존의 보호나 이런 걸 위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보호도 하지만 활용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개인정보가 좀 더 보호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게 강화 기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건 기본적으로 구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술 자체가 PET가 기술이잖아요. 그럼 기술을 그냥 표로 작성하셔도 괜찮아요. 기술을 표로 충분히 작성하시는 게 되려 채점의 포인트입니다. 반복되는 유형을 나누시거나 하시지 말고 그런 게 시간이 충분하면 괜찮아요. 그것도 설명하고 내용도 잘 뜨시면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에 걸 그리느라고 밑에 게 부실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PET는 그럼 어떻게 강화할 거냐? 강화 기술이잖아요. 그냥 개인정보 보호 기술을 쓰지 마시고 기밀성을 강화하거나 기밀성을 더 강화시킨 암호화 기법이 있거나 데이터를 로컬에서 처리해서 암호성을 높이거나 민감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처리하는 방법들의 새로운 알고리즘들을 개발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을 강화 기법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단위로 적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밀성을 강화한 암호화 기법은 이런 거죠. 영시 증명처럼 데이터를 보여주거나 증명할 필요 없이 어떤 그런 알고리즘만으로 있다라는 걸 확신을 시켜주거나 복호화시키지 않고 암호화도 활용을 하고 계산도 할 수 있거나 라는 것들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문 프라이버시도
그 데이터에 대한 응답값에 대한 어떤 범위를 축소시켜서 노이즈를 통해서 어떤 질의에 의한 답변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것들. 그다음에 로컬에서 처리하는 우리 연합학습도 있었죠. 로컬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니까 데이터를 미리 보내지 않아도 되는 로컬 단위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를 좀 적게 활용하더라도 머신러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합성을 할 수 있고 겐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고 하는 것들도 이래서 PET 기술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런 구분들을 기억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을 때 다 활용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런 것들도 개인정보 활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패러다임이 우리나라 산업체라든지 개발 쪽에 확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런 문제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고민해 보세요. 평소 때. 그냥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웨이가 난 현장에서 안 나올까 그러는데 그거는 준비가 안 되면 사실 나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냥 고민을 해서 평소 때 정리해 놓으시면 좋고 그냥 쓰지 마시고 근거를 꼭 찾아보시고 이렇게 표준과 관련된 것들이면 표준과 관련된 내용들을 반드시 정리를 해 놓으셔야 이 내용 자체가 되게 근거 있어 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내용들을 정리하지 마시고요. 국가 정책, 뭐 인력 양성 이런 거는 언제든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누구나 쓸 수 있어서 차별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DB 스캔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그럼 DB 스캔의 차이점은 뭘까요? 일단은 비지도 학습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럼 분집이고. 그럼 기존에 나왔던 기출로 SVM이 나왔었죠. 우리 그리고 K민지는 옵션 오래전에 나왔었습니다. 얘의 차이점은 뭘까 그러면 밀도 기반이라는 겁니다. 밀도 기반. 이거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밀도 기반으로 밀도를 측정하면서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밀도를 확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멀리 있는 코어 경계 노이즈 중에 노이즈는 식별을 안 하고 코어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밀도로 한 곳에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는 것까지는 가지를 않아요. 얘를 분집을 아예 포함을 안 시켜버려요. K민즈는 저 멀리 떨어진 점까지도 다 평균 거리를 구해서 중심점을 구하거든요. 얘는 그렇지 않고 중심점에서 중심점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니까 노이즈는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노이즈에 대한 강건성이 생기겠죠. 이 특징을 이해를 하고 쓰면 여기에 대한 게 훨씬 이해를 잘하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미 개념하고 특징에서 거의 끝나게 될 거고 그 개념만 알고 기술 요소를 그 중점으로 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을 구성 요소로만 써도 실제 답안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에 비교하기도 다른 거랑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특징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개념들을 그렸고요. 개념들에서는 코어와 보더와 노이즈가 나오고 민피치와 엡실론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정의를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을 그대로 활용했고요. 목적을 썼고 마지막에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적은 그대로 특징으로 내려오면 되고요. 기술 요소는 앞뒤에 기술 요소로 가면 됩니다. 노이즈 강건성, 기하학적 형태 분집이죠. 밀도를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게 상관이 없어요. 밀도만 잘 유지된다면 어떤 모양이든 따라서 확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메커니즘하고 저는 구성 요소를 썼습니다. 구성 요소를 쓰고 메커니즘을 써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술 요소나 구성 요소를 2단락 마지막에 쓰잖아요. 포맷은 유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꼭 안 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절차와 구성 요소를 설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꼭 해보셔야 됩니다. 두 개가 약간 평소 때 구분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포맷을 쓸지를 꼭 결정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하나 써놓고서는 구성 요소를 도식만 그린다거나 이렇게 쓰면 사실 좀 문제가 있거든요. 도식을 그리고 간단하게 옆에 구성 요소 중요한 건 몇 가지를 써준다거나 해야 구성 요소스럽지 구성도처럼 그려놓고 구성 요소라고 하고 밑에 메커니즘만 쓰면 사실 좀 아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구성 요소도 이렇게 유형을 나눠주면 좋습니다. 클러스터 형성 기준이라고 썼고 뭐 판별 기준이라고 써도 되고 그건 자기가 원하는 데 쓰시면 되고요. 밀도나 밀도 반지는 최소 좌표계수를 쓸 수 있는 거고 학습 데이터 이용은 코어 경계 노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괜찮은데 K민지에 비해 노이즈 강건성 개선되었으나 하면 일단 여기서 비교를 해준 거죠. 얘를 1달러 강글로 써줘도 사실 상관없어요.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기술에 대해. 그 다음에는 엡실론하고 민피치 선정에 따른 민감도가 있습니다. 얘가 사람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필요 없는 계층적 분집 모델을 활용한다고 써도 됩니다. 근데 3단락의 계층적 활용 모델을 제시할 거면 밑에 있는 계층적 분집 모델 활용 같은 건 안 써도 됩니다. 뭐에 보완이 필요 해놓고 3단락에 DB 스캔의 뭐뭐뭐 개선, 뭐 계층적 분집 모델 이렇게 써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DB 스캔이잖아요. 이거는 끝까지 3단락에 가져가셔야 돼요. 여기서 유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갑작스럽게 설명도 부족한데 다른 걸 써주셨을 때는
이걸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게 연관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강글에 설명을 잘 해주시거나 마지막 목차에도 물어본 내용과 연계시킨 설명을 써주세요. 그래서 굳이 DB 스캔을 맨 앞에 설명했습니다. 써주시면 되고, 마지막에도 이런 걸 추가적으로 지금 범용적인 인공지능들을 위해서는 라벨링을 안 합니다. 비지도 학습에 우리가 특징 중에 들어가죠. 준지도 학습이 있는데 라벨링을 통하면 편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데이터를 그냥 학습하게 합니다. 그러면 범용적인 모델이 생기거든요. 편향을 많이 벗어난. 이게 나중에 편향의 해결 방법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비지도 학습의 효용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얘도 제너레이티브 모델 효과적 학습을 위한 이런 것까지 쓸 수 있다라고 해주면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냥 똑같이 만약에 정리해서 여기 있는 거 그냥 하나 적어줘가지고 밀도 기반의 모를 통해 효과적인 학습 수행 이런 거보다 훨씬 낫겠죠. 이런 것도 준비를 해주시는 게 훨씬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소프트웨어 테스트 프로세스입니다. 문제에서 보듯이 약간 되게 고전적이면 사실 보통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세스를 설명하면 됩니다. 이럴 때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관련된 표준을 알면 제시를 하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은 대부분 표준이 있죠. 이런 프로세스는. 그리고 프로세스별 활동과 산출물이 있다면 그걸 적어줄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프로세스니까 어떤 체계적인 활동이겠죠. 어떤 수행 과정이나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체계와 효율화. 근데 체계와 효율화 뒤에다가 체계적인 테스트 활동, 효율적인 테스트 활동 이렇게 쓰지 말고 왜 체계적인지 왜 효율적인지는 꼭 고민을 해서 평소에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그런 데서부터 사실 질적인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거를 좀 하시고 얘는 왜 체계하냐면 활동이나 산출물을 정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이고요. 효율화는 정량화 기반으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이 내용들도 강글이나 다른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행 활동이고요. 활동은 정확해야 됩니다. 내용은 가급적이면 좀 더 차별화 있는 걸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계획 및 제어면 테스트 계획 수립, 테스트 뭐 제어 무슨 뭐 계획 수립 이렇게 그냥 쓰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게 스코어 및 리스크를 정의하고 추정을 하고 접근법을 선정한다라는 걸 적어 놓으면 확실히 다른 사람에 비해 정확히 알겠다는 느낌이 들고요. 본인도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만 자꾸 쓰다 보면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글 자체가 다른 사람하고 달라집니다. 이렇게 써보셔야 내가 정리하는 내용이 다른 사람과 달라지지 기존에 아는 사람이 적어놓은 것만 갖고 기억나는 것만 갖고 적으시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반복 학습을 해도 나보다 나은 내용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공부 방법도 학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답안과 내가 공부하는 학습은 떨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내용을 좀 보시고요. 산출물들도 같이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연계를 할까? 그래서 저는 데브옵스 환경하고 좀 연계를 했고 프로세스잖아요. 이게 체계화된 거고 개선이 필요한 거니까 데브옵스에 맞는 어떤 최적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그냥 제가 제시를 한 거고 거기에 맞는 자료들을 한번 찾아본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표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 정했고 하나는 이런 테스트를 이렇게 자동화시켜서 하려면 TDD라든지 도구 기반 자동화가 필요하다. 그래야 특히로 데브옵스 같이 아무 때나 올리고 검증할 수 있는 데서도 체계화된 표준화를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라기보단 의견인 겁니다. 마지막 단락은 의견입니다. 의견인데 의견이 얼마나 듣는 사람이 납득이 가능하냐가 중요한 거고 그 의견 자체가 얼마나 팩트에 근거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표준 같은 걸 자꾸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들이 표준을 그냥 나열하라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정확하고 근거가 있음을 여기다가 제시를 하라는 거죠. 팩트 중에 하나로.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평상 관리가 좀 중요하거든요. 테스트하고 나서도 테스트 케이스라든지 그것도 한번 언급을 해준 겁니다. 책에 보면 목차의 앞뒤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죠. 고객 예정 지도를 설명한 이유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바뀌면서 이제 디자인 싱킹에서 고객 예정 지도가 나오죠. 얼마 전에는 뭐 공감에 대한 것들도 디자인 싱킹에서 나왔었죠. 혹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서 써놓은 거고요. 결국 여기 키워드는 페르소나, 스테이지, 각각 그 사람이 거쳐가는 절차, 타임라인, 시간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이벤트를 하는지, 터치 포인트랑 페인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은 터치 포인트나 이런 걸 통해서 페인 포인트를 노출하는 겁니다. 고객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고객이 불편해하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고요.
그래서 앞뒤로 이런 디자인 싱킹이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해하시면 강글 같은 거 쓸 때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겠죠. 보시고 이런 것도 왜 이해도가 향상되는지, 왜 객관적 시각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기 설명을 해놨습니다. 객관적인 건 가정 대신에 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때문이고, 이해도는 접점 및 행동 패턴을 세분화해서 분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을 적어주셔야 본인도 나중에 이거를 답에 쓸 수 있습니다. 앞에 말만 대강 이해하시면 누구나 다 쓰는, 본인이 쓰고도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은 보통 적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모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알고 제대로 된 걸 적으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채점자 눈에도. 절차하는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에서 이 뒷부분에 세부 수행 방안의 키워드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얘들을 잘 보면 얘만 정확하면 뒤에 건 어느 정도 맞췄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차별화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객 요정지도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해서 나는 디자인 싱킹을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은 쓸 게 없어. 왜냐면 요정지도는 요정지도니까 그 이후엔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활용 방법 너무 정성적이거든요, 내용이. 그러면 고객 요정지도를 활용한 디자인 싱킹과 비즈니스 싱킹의 차이점을 도출한 겁니다. 유도한 겁니다. 이거 갖고 사례로 적어드린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하면 우리가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디자인 싱킹과 비즈니스 싱킹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3단락에서. 그걸 끌어낸 거죠. 강글에서부터 끌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써놓고 기존과 차이가 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마포의 PV 연산과 V 연산이고요. 아무도 안 풀긴 하셨는데 관리에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마포도 나오는 것들이고요. PV 연산 한번 공부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 상호배제랑 동기화 문제를 해결합니다. 상호배제랑 동기화는 똑같은 것 같지만 약간은 다릅니다. 하나가 진입했을 때 못하게 막는 게 상호배제고, 여러 멀티 프로세스가 다 순차적으로 나와 있을 때 순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는 게 동기화입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키워드도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풀진 않으셔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이해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확인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타이밍입니다. 마지막에 보통 세마포 쓰면 다 타이밍 쓰잖아요. 근데 타이밍에 세마포와 타이밍의 관계에 대해서 적으시잖아요. 근데 그걸로는 사실 타이밍 오류가 아니라 모니터와 세마포의 관계에 대해서 그냥 적으시잖아요. 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뭐 실행, 사실 그거 똑같이 써도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답은 사실 제일 구체적인 게 좋습니다. 그래서 PV 연산은 세마포는 구현을 해야 되거든요. PV를 순서를 바꿀 수도 있고 생략을 할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그러면 제대로 순서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빠져나오지 못해서 타이밍 오류라는 게 생겨요. 그러면 이거를 모니터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면, 모니터는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여기는 임계 영역에 아예 들어갈 때 진입 자체를 제한합니다. 아예 큐에 써놓고 하나씩만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타이밍 오류나 이런 게 사실 생길 필요가 없죠.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쓰고 싶어? 다 큐로 들어와. 거기서 하나씩만 들어가. 라고 하는 식으로 상호 배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이해하시고 적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는 적으려면 그렇게 적어라 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좀 그림을 좀 그려봤습니다. 간단해도 됩니다. 이렇게 제한한다. 대입해서 진입 제한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를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게 본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써진 대로 이해가 안 가지만 일단 외워야지. 처음에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합격에 가면 가고 두 번, 세 번 보실 때는 한 번쯤 이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2교시고요. 데이터베이스 이 세 가지가 문제를 제가 출제로 냈죠. 그러면 의사결정을 위한 분석의 다양한 기술을 쓰고 있다 이렇게 썼으니까 결국 의사결정을 위한 세 가지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연관성을 찾으시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저장 기술, 온라인 분석은 질의를 통한 분석 및 시각화 기술, 데이터 마이닝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보편적인 패턴을 찾아내서 제공해주는 마이닝 기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 가지가 완전히 분리된 건 아니고 데이터 마이닝 이걸 포함한다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본인이 이런 문제를 봤을 때 흐름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아까 말했던 각 기술별 차이점을 알고 있다면 이런 걸 잡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물론 뭐 실전에서는 그런 문제가 다 나오진 않기 때문에 어렵지만 그래도 공부하시다 보면 그걸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일단은 왜 그럼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냐로 시작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필요성으로 시작하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큰 의문의 여지가 없고
논리적으로 일단락에 설명하기가 가장 합당하죠. 왜 필요한지도 설명을 들어가면 되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쓰셨으면 좋겠고요. 여기다가 주요 기술 세 가지는 그냥 똑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어차피 설명할 내용들이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오른쪽에 있는 통합 레포지터리다,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도구다, 분석 체계화에 대한 필요한 거다라는 구분을 잘 해놔야 내가 앞으로 글을 쓸 때 연계가 되는 겁니다. 내용들은 동일하게 썼고요. 가급적이면 2하고 3, 4를 보시면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패턴은 동일하게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채점하는 사람이 차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설명의 분량이 전부 다 그 지식이 편향이 있지 않고 평등하게 다 균형 있게 설명을 했다는 걸 보여주려면 일단 패턴을 좀 맞추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바뀌어도 됩니다. 일단락은 구성이니까 이런 구성만 그려도 되고요. 웨이브하우스는 사실 저장 공간이잖아요. 절차랑 이런 게 따로 있는 건 사실 아니란 말이죠. 여기서 절차를 손대기 시작하면 마이닝에서부터 올랩을 그린 다음에 뒤에 있는 마지막까지를 다 그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혼자 쓰다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림을 뭘 그릴까를 갑자기 다음 단락에 넘어가서 갈등하다가 갑자기 다른 이상한 걸 쓰게 되고 뒤까지 꼬여버리니까 한번 생각하신 다음에 어디다 어떤 그림을 그릴까도 미리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저장을 위한 내용들만 적었고요. 특징에는 여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거 적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올랩 같은 경우는 상호 질의를 통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내 업무 담당자나 전문가들이 하는 거고요. 이런 시각화 도구들을 제공하고요. 구축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써야 되는 데이터 마트나 이런 것들도 하나 추가를 해주는 거죠. 이 과정 중에 올랩에. 이렇게 되어 있고 M올랩, R올랩, H올랩 같은 유형들을 설명을 해주는 걸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것보다 비전문가의 분석 참여도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패턴을 찾아낼 필요가 있거든요. 전문가가 보는 건 특징적인 걸 찾아낼 수 있지만 데이터 자체가 가지는 일반적인 특성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마이닝을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를 이해한 다음에 대량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크리스피 DM도 있고 다른 방법들도 있죠. 세마도 있고 그 여러 요소들도 여기다가 한글에 적어주면 좋습니다. 저는 일단 크리스피 DM으로 표준화 기법을 정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근거를 적어준 겁니다. 이렇게 적고 모델링은 기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원래는 이게 페이지가 끊어졌었는데 붙여서 해놓으셔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요거 페이지가 끊어질 땐 다음 페이지 이렇게 계속 정도만 써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비워놓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연관 규칙 4가지 정도는 외웠다가 적어주시는 게 좋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나 기법들은 한두 개쯤 기억했다가 근거로 적어주시면 훨씬 좋겠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결국은 다 차별화입니다. 그런 게 대단한 게 차별화가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충분히 이렇게 3개를 다 1달러까지 썼으면 제가 볼 때 25분 충분히 넘을 거예요. 고민하시다가. 그런 경우 마지막 달락은 포기하셔도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그걸 포함한 거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목숨 걸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 단락이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요. 물어본 내용을 잘 쓴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잘 썼으면 마지막 단락을 쓰면 됩니다. 중간에 물어본 거 하나도 안 쓰고 딴소리 하다가 마지막에 정신 차리고 써도 실제로 사실은 감흥이 별로 안 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포기할 것하고 집중할 걸 잘 선택하시는 것도 요령이에요. 잘 썼으면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잘 못 쓰면 최대한 물어본 내용을 방어하시고 빨리 다음 걸로 넘어가시는 것도 요령입니다.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되고요. 전송계층에 대해서 2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제어 서비스라고 미리 물어봤죠. 이거 힌트 얻으셔서 앞에 제어 서비스 쓰셔도 되고, 전송계층의 제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을 봤을 때는 필요성이라는 기본적인 항목에 입각해서는 문제점이라든지 필요성이나 부각 배경 이런 거를 그냥 떠올리면 되겠죠. 1달락은 대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에 이걸 쓸 때 논리적으로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해라는 게 합당하게만 느껴지면 됩니다. 그걸 명확하게만 제시해 주세요. 그럼 전송하고 흐름 제어랑 혼잡 제어가 있었고 여기다 오류 제어까지 써도 되고 마지막에 언급을 해도 괜찮겠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 2가지를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왜 해결해야 될까라는 내용을 이 밑에 있는 정보 전달 방식과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지연, 손실, 순서 변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연이나 손실, 순서 변경에 대한 내용들은 다른 곳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 요거에 대한 디테일한 게 사실 흐름 혼잡제에서 설명이 되는 거겠죠.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사실은 전송계층은 UDP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제어를 하는 건 신뢰성 있는 전송을 위해서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거를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해결을 해야 된다. 그걸 위해 흐름 제어랑 혼잡 제어를 쓴다라고 시작을 한 겁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TCP, UDP를 써도 상관없는데 사실 그 메시지 전달 방식이라기보다는 프로토콜이고요. 일종의 프로토콜의 유형을 적은 거고요. 헷갈릴 수 있다면 그걸 쓰고 밑에다가 나중에 공부하셨으면 이런 걸 언급을 하셔도 되고 두 개를 다 써도 되는데 실전에 나왔을 때 애매하면 복잡하지 않게. 왜냐하면 키워드만 앞에 있어도 점수를 깎을 수는 없습니다. 더 잘 줄 수는 없어도. 이해를 하시라는 거고요. 요거는 그냥 근거 없이 나온 내용은 아니고 이 책 자체, 제가 참고한 서적 자체에 정보 전달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차 자체가. 풀하고 푸시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간단하게 이해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푸싱은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던지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생산자가 던지는 양을 충분한 버프를 갖고 있지 않거나 소비 속도보다 적을 경우에는 결국 얘가 드랍이 되겠죠. 떨어지겠죠. 이런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플로우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흐름 제어가. 풀이라는 게 있습니다. 컨슈머가 요청했을 때 땡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을 하는 거예요. 이 방식은 되게 합리적이죠. 이런 방식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 푸시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썼을 때 필요성 자체를 적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걸 다 구성하기 어려우면 내가 기식을 알고 있는 상태라고 치고 모르면 사실 어떻게든 적기 어렵죠. 저 상태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케이스별로 예를 들어 송신 측에 송신량이 더 많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한 두 가지 제시해 준 다음에 밑에 필요성을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는 형태로 해서 도출을 해주면 분량 확보가 조금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필요성을 물어보면 필요성을 다양하게 유형별로 설명해 주시는 게 원래 원칙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원리 같은 걸 설명할 때는 좀 그런 거 응용하셔도 됩니다. 방식을 하나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얘는 결국 생산율과 소비율을 맞추기 위한 겁니다. 흐름 제어는 그래도 있어야 되고 아까 말했던 풀푸시가 일어나는 부분은 보내는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데이터를 생산해서 딱 쳤을 때 그때 전송층에 보낼 때는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얘가 이쪽으로 송신 쪽으로 밀어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던져버릴 때도 푸시가 들어갑니다. 하지만 내가 얘를 그냥 쓸 때 받은 쪽에서 어플리케이션이 써야 되잖아요. 그때는 요구를 해서 가져가요. 몇 개를 내놔라 이런 식으로 끌고 올라가잖아요. 메모리 페이지 교체하듯이 가져가는 그런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어난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림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런 우리가 슬라이딩 윈도우나 이런 것도 여기 대표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언급을 좀 해준 겁니다. 밑에다가. 놓치고 가면 안 되니까. 간글은 그렇게 쓰시고요. 혼잡 제어가 있습니다. 혼잡 제어도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의 메커니즘입니다. 혼잡 윈도우라는 CWND가 있고요. 감지하고 정책을 펴니다. 그 정책이 제가 말한 문제에서 냈던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혼잡 제어 정책 설명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이도 이 세 가지를 명시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결국은 이 세 가지를 자세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원칙, 산식, 어떤 때 발생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느 때 끝낸다라는 것에 대한 것이 좀 나와 있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얘네가 나중에 그 표를 보시면은 그 뭐죠? 유한 오토마타인가 봐 이런 형태로 그리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시작과 실행과 종료의 조건들이 다 원래 있어요. 그런 형태로 그리시면 좋고 그렇게 제가 그려놓은 거니까 한번 보시고 이 그림은 직접 그린 거라 따라하실 필요는 없고요.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 1에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스트레스 홀드가 오기 전까지 스트레스 홀드가 오기 전까지만 지수적으로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얘가. 그리고 혼잡 PP는 실제로 올라갔을 때 스트레스 홀드에 도달하면 그때서부터는 가산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합 증가, 곱 증가가 아니라 이 형태가 혼잡을 미리 예측해서 회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밑에 있는 겁니다. 혼잡 발생 중 예방이라는 설명이. 그리고 빠른 회복은 책마다 약간씩 좀 다른 형태가 있는데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3, 2, 에크라고 해서 타임아웃은 아닌데 동일한 거를 못 받았다고 자꾸 요청이 제가 제본을 연락을 받으면 미리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타임아웃이 한 3, 2, 백도 상태에 따라서 1까지 윈도우를 그냥 떨어뜨려 버려요. 시작점처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2분의 1까지만 떨어뜨린 다음에 거기서부터 가산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회복을 적어 놓은 거고요. 이런 형태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고 타호와 분호가 있습니다. 타호와 2가 빠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죠?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건 점검하시고요. 아까 보니까 답에 르노를 먼저 설명하시고 타오를 나중에 설명하신 경우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약간 타오를 먼저 하고 르노를 설명하는 게 더 좋긴 합니다. 마지막 단락에 타오를 제시하는 건 사실은 이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걸 안 쓰는 걸 제시하는 거라서 아주 좋은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3일째 가격은 누가 집어넣었죠? 일단 요거는 없는 내용입니다. 요 두 개가 사이즈가 그래서 혼잡이랑 우리가 흐름 제어 두 개를 설명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얘를 좀 묶어주는 거 하나가 있으면 좋습니다. 없으면 딴 거 쓰면 돼요. 오리지널 써도 되고 있다고 하면 두 개를 다 고려한 윈도우 사이즈 설정이 중요하다는 걸 이거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쉬우니까 오류 제어도 간단하게 언급을 해줬습니다. 언급을 할 때는 오류 제어로만 쓰지 말고 뭐뭐뭐 기법을 활용하는 오류 제어라고 쓰면 기술까지 제시한 게 되겠죠. 밑줄 그어주시면 오류 제어가 빠지지 않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오류 제어를 다양하게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을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게 일단은 키워드입니다. 모르시는 분은 키워드만 찾아도 점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요 개인정보 보호는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요거는 가이드대로 적은 거라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시라고 적어드린 거니까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뭐 사실 뻔하죠. 아까 말했던 그 우리 PET랑 거의 비슷하죠. 보호와 활용이 중요한 겁니다. 기존 정보 보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왜 이게 필요할까라고 했을 때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어디서든지 써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놓으시라고 일단은 적어놓은 겁니다. 뭐 이런 사고도 있었고 데이터 경제도 가속화되면서 제도화되고 보호와 활용이 필요하다 알고 계시면 언제든지 답안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정확히 잘 정리해 둘수록 2교시 1단락을 쓰기가 좋죠. 이렇게 썼고 이런 형태로 자기결정법 보장이 필요하다는 걸 써줬습니다. 그리고 정보보안 기술의 한계를 설명하는데 이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가이드에. 그러니까 모를 때 사실 되게 쓰기 힘들겠죠. 한계를 여러 가지 써야 되니. 그래도 다양하게 측면을 나눠서 써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시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일단 이해하시는 건 데이터나 보관이나 ICT에 대해서 인프라적인 측면, 네트워크 측면은 정보부 보안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해놓고서 나중에 쓸 때는 복화를 해야 돼요. 지금 뭐 사실은 활용을 하려면 또는 뭐 익명이나 가명 같은 게 있긴 한데 이건 사실 정보 보안에서 하는 큰 역할은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DB 암호화까지는 보통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개인정보 보호까지는 고려가 안 됐기 때문에 활용 단계에 한계가 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거 직접 물어보지 않아도 나중에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약간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사이버 보안과 프라이버시 영역이 약간 다르고요. 이거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에 대한 기무과에 대한 내용이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ICT에 대한 내용이고 얘는 개인정보의 데이터 침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간 측면이 다르고 차이점인데 물론 이것도 알면 나눠서 할 수 있지만 모르면 차이점을 열심히 나누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은 정보보안에 대한 ICT 관련된 것들이고 개인정보는 그 데이터의 생명주기에 관련된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측면 차이점을 나누면 이런 형태로 나누면 되는데 이건 생각보다 잘 나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활용 기술을 분류하라고 써놨잖아요. 분류 자체가 말이 어렵죠. 이 가이드에 있어서 분류기 때문에 분류를 많이 하시는 게 좀 중요하긴 합니다. 분류인데 그냥 기술 뜨듯이 두 개의 유형 나누시고 하면 안 돼요. 몰라도 최대한 분류를 많이 나눠보세요.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서는 어떤 게 실제로 필요할까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개인정보 주체에 대한 그 데이터 주권을 강화시킨다던가 그럼 옛날에 우리 공부한 것 중에 보면 뭐 개인정보 동의나 자기 통제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한 두 가지 적는다고 치고 그 다음에 뭐 유출이나 노출을 강화시키는 기술들 우리가 했던 PET 기술 같은 경우들 무슨 암호화 기술 이런 거 나눠주고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을 써서 활용을 해서 측면을 나눠주면 그중에 맞는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점수획득이 좀 낮겠죠. 근데 가이드를 사실 모르면 들어갈 때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학 쓸 수 있겠지라고 들어갔다가 실제로 잘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표준화는 좀 그냥 이해를 하시라고. 물론 기술이니까 마지막 단락을 쓰기 어려우니까 표준화 동향 같은 걸 제시해 주면 좋겠죠. 왜냐하면 그래서 이것도 그냥 그렇게 쓰지 않고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은 국제적으로요. 그 표준화 동향 자체가 정보 주체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적어주고 여기에 중심을 맞춰서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적어주면 사실 표준에 있어서 그냥 아무 표준이나 우리 다 아는 뭐
27001 같은 거 적는 것보다 27701 적는 것보다 낫겠죠. 정보 주체가 강화되는 것들 몇 가지 예로만 가져왔으니까 좀 이해할 수 쉽게 숙지하시면 나중에 활용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양이 부족하면 내가 일반적으로 아는 걸 밑에다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네. 그다음 모르면 이거라도 적어주면 되지 밑에 거라도. 우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주의해야 된다라고 썼습니다. 이것도 마지막에 그 실제 분류를 나누는 게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겠고 이거는 그냥 그대로 나온다기보다는 좀 활용이나 이런 데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를 한 번쯤 알고 있는 거 위주로 공경무기 준비하시잖아요. 반복하실 때. 점검을 한 번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인 스스로 볼 때 필요성 같은 거 정리돼 있을 거예요. 왜 필요한지, 왜 쓰는 기술인지, 어디가 다른 기술인지를 한번 꼭 정리를 해보시고 이게 정말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이 맞는지 꼭 한 번씩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을